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혼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이곳을 처음 접하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 세상에 이렇게 시어머니들에게 당하고 사는 며느리들이 많다는 걸 이곳에서 처음 알게 됐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에게 당하고 산다는 얘기를 듣진 못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도 똑같이 사람들 앞에서 제가 시모에게 당하고 사는 걸 축소시키거나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현대판 해우소, 인터넷 대나무 숲이 이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처럼 시모에게 시달리는 며느리를 포함해 여러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께는 말이죠. 저도 오늘 이곳에 속 시원하게 제가 겪은 일을 말하려고 나왔는데요. 해결된 일이라 이곳에 제 사연을 말해 근심이 풀리거나 답답한 속을 풀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께서 같이 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오게 됐어요. 같이 욕해 주실 대상이 좀 많긴 한데 제 사연을 들으시면 화가 치솟아 한 명 한 명 붙잡아 욕하고 싶으실 거라는 걸 확신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일을 누구에게 또 어떻게 겪게 됐는지 또 어떻게 해결했는지 같이 제 사연을 들으시며 알아보시기로 하죠.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저희 부부는 남들보다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적당한 기간을 만나며 적당한 나이에 결혼까지 하며 남들처럼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며 사는 게 제가 바라는 일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비슷한 학벌에 비슷한 형편이라 누가 더 잘나고 못난 것도 없는 그런 부부관계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왜인지 모르게 절 처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나혜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나혜인지 나래인지 모르겠지만 젊은 사람이 좀 경우가 없네. 예?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을까요, 어머님? 그놈의 어머님 소리 좀 안 할 수 없어? 아니, 날 언제 봤다고 어머님이래? 내가 그쪽을 낳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쪽 어머님이야? 엄마, 왜 그래? 나이랑 나랑 결혼 약속까지 한 사이라니까. 그럼 예비 며느리가 시어머님께 어머님이라고 그러지 뭐라 불러? 어머, 얘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누가 누구 며느리야? 그거야 너희 마음대로 정한 사정이고 내가 인정한 적이 없는데 무슨 결혼 이야기야? 아무래도 난 제 마음에 안 든다. 데려오려면 좀 제대로 되고 번듯한 여자를 데려와야지. 넌 어디서 데려와도 뭐 저런 애를 데려왔니? 처음 결혼 허락을 받겠다고 인사를 갔을 때부터 어머님은 이유도 없이 대놓고 절 못마땅해 하셨어요. 홀 시어머니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시어머니 밑에서 혼자 자란 외동아들이기 때문인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게 시어머니의 아들 사랑은 동네에서도 유명한 정도였거든요. 그런 남편과 결혼한 것이 제 잘못이라면 잘못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잘못한 것도 없이 이유도 모르고 시어머니에게 미움을 사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든 어머님께 잘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좋아해 주시겠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예뻐해 주시겠지 생각하며 노력했지만 제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시어머니와 저 사이는 쉽게 가까워지지 못했죠. 거기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가 절 더욱더 싫어하게 되신 이유가 있었거든요. 너희는 아직도 소식이 없니? 도대체 언제쯤 손주 소식을 들려줄 거냐는 말이야. 예, 아직 별 소식이 없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예? 예?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앉아있어?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애가 없는 게 자랑이냐?
그게 뭐 잘난 말이라고 떳떳하게 말하고 있어? 죄송해요, 어머님. 근데 잘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도 저희 좀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기다리라니! 뭘 더 얼마나 기다리라고! 내가 7순이 넘어야 손주를 보여주려고 그러니? 아니면 너 사람 약 올리냐? 네가 당장 애를 가져도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걸 언제가 될 줄 알고 기다려달래?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내 앞에서 말도 못할 텐데 따박따박 제 할 말 다 하는 거 보니까 넌 미안하지도 않은 모양이다. 너 며느리가 돼서 애도 못 갖는 게 죄송스럽지도 않니? 옛날 같았으면 소박 먹고 진작에 쫓겨났을 일인데 잘못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아무튼 넌 우리 아들이 착해서 너 같은 거 데리고 살아주는 줄 알아라. 알겠냐?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록 남편과 저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딱히 아이 생각이 없다거나 신혼을 길게 보내겠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도 임신 소식이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불임일까 싶어 처음에는 별 걱정하지 않았어요. 언제라도 금방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짧았던 건지 저희 부부는 그 후로도 몇 년간 아이를 기다리며 몇 년간 애를 달아야 했습니다. 그 사이 저보다 다른 지인들의 출산 소식을 들으며 심지어 저보다 더 늦게 결혼한 친구들까지 임신 소식을 전해오는 걸 보며 저는 혼자 가슴앓이를 해야 했어요. 병원에서는 저나 남편이나 딱히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왜 임신이 되지 않는 건지 원인을 몰라 더 답답하기만 했죠. 하지만 원인을 모르는데도 저는 괜히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괜히 제가 어디가 부족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무래도 모든 것을 다 제 탓이라 생각하고 매번 저를 저렇게 구박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았죠. 어머님은 처음부터 별로 예뻐하지 않던 며느리가 아이까지 갖지 못하니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시킨 것 같다며 언젠가부터는 아예 저를 며느리로 취급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소리를 들을 때면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아이 못 갖는 며느리가 밉겠다 싶어 어떻게든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는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잘 지내고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다행히 아이가 없는 와중에도 남편은 저에게 다정하고 잘해줬거든요. 당신 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혹시 엄마한테 또 잔소리 들은 거야? 뭐 그렇지. 아무래도 어머님께서도 걱정이 많으시겠지. 근데 자꾸 내 탓을 하시니까 그건 좀 힘드네. 나도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젠 내 말도 안 들으려고 하시네. 됐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 우리 엄마 유별난 거 당신도 알잖아. 나도 알지. 하긴 그렇다고 어머니가 언제 날 예뻐하신 적이라도 있었나. 그런 게 이젠 익숙해질 법도 됐는데 아직 이런 거 보면 나도 멀었나 봐. 미안해 여보. 당신 아무 잘못 없는 거 아는데 괜히 죄인 만들어서. 내가 못난 놈이라 당신이 고생하는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해. 그렇다고 당신 잘못도 아니잖아. 그래도 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것 같아. 당신 아니었으면 나도 못 버텼을 거야. 그래, 우리 힘들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잘 버텨보자. 언젠가 좋은 소식이 들리겠지. 난 언제나 당신 편이니까 우리 계속 힘내보자. 그렇게 마음고생하는 와중에 남편은 늘 제게 힘이 돼줬고 이런 남편과 결혼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며 저는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찾아와 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다 기다리다 못한 저희 부부는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고민하게 됐어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다 보니 선뜻 내키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저희 부부는 결국 시험관 시술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 번의 시도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고생을 하는데도 좋은 결과가 없으니 저도 많이 지치더라고요. 남편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점점 포기하는 것 같았고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의 히스테리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기만 했죠. 아이고, 이제 어떡하냐. 내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조상님들 얼굴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죄를 지었네. 내가 널 이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하는데 너 같은 걸 내 아들이랑 결혼시키는 바람에 우리 집안 핏줄 끊기게 생겼잖니. 내가 강씨 집안 대를 끊고 조상님들 낯을 어떻게 볼까? 그렇게 아이 문제로 여전히 제 욕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점점 지쳐가던 어느 날 제게 더 큰 시련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사랑하던 남편이 그만 하루아침에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던 갑작스러운 사고에 남편을 알던 모두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께서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셨어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지만 혼자 남은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전 남편의 죽음을 어떻게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이 이렇게 갈 리가 없는데. 아이고, 승용아. 그러고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 엄마가 여기 왔는데 왜 그러고 있어?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앞날이 창창한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런다고 그이가 살아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그냥 그이 편히 눈 감을 수 있게 편히 보내줘요, 어머님. 네가 감히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이게 다 너 때문이잖아. 너만 아니었어도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될 리가 없는데. 내 아들 살려내라. 당장 내 아들 살려내! 전혀 관련 없는 남편의 죽음마저 제 탓이라 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같이 산 남편의 죽음으로 제 속도 이렇게나 아프고 힘든데 평생 그런 아들만 보고 살아온 시어머니는 오죽할까 싶었기에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마냥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민을 느끼며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챙겨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의 생일 바로 전날이 됐죠. 꿋꿋이 잘 버티고 있었던 저였지만 남편의 생일날이 돌아오니 그리움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전까지 남편과 같이 생일을 보내왔던 추억이 떠올라 남편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고 더 외로웠으니까요. 다시 한번 남편이 제 곁에 없다는 걸 실감하였고 죽은 남편이 사무치게 그리웠어요.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생일이 하루 남은 이때 남편을 떠올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만큼이나 남편을 사무치게 보고 싶어하고 가슴 아파할 사람이 시어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님께서는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에 안부 묻고 위로를 드릴 겸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걸기 전 어머님께서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죠. 네, 어머님. 안 그래도 제가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좀 괜찮으세요? 내일 교회 가시면 저랑 같이 가세요. 갔다가 그이 보러 같이 추모원에도 가고요.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전화한 거다. 내일 나 걱정된다고 교회 안 따라와도 되고 승용이 있는 추모원에도 오지 말아라. 네? 왜요? 혹시 제가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면 전 괜찮아요. 어머님과 같이 그이 생각하면 위로도 되고요. 또 제가 그이 아내이고 어머니 며느리인데 당연히 제가 할 일이기도 하고요. 너 언제까지 죽은 승용이 붙잡고 살려고 그러니? 승용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다만 간 사람은 간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하루라도 빨리 털어내고 한창 남은 네 인생 잘 살 생각을 해야지 않겠니? 네가 나한테 또 죽은 승용이한테 잘해주면 고맙기야 하겠지만 그게 나와 승용이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어. 오히려 네가 빨리 승용이를 잊고 행복하게 네 인생 살아가는 게 우리가 너한테 덜 미안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매정하게 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전화를 끝으로 승용이에 대한 건 전부 다 잊어라. 그리고 내게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지금은 네가 내게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하고 내게 고마워할 거다. 알겠지? 어머님 아니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젠간 저도 그 일을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고 제 인생 살아야 하겠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그게 마음 먹는다고 마음대로 되는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너 나를 죄인으로 만들려고 그러니? 자식 잃은 부모로도 모자라 며느리 붙잡고 안 놓아주는 시어머니로 만들려고 그래?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불편하고 미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네 인생 살아라. 힘들더라도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오늘부터 억지로라도 승용이를 잊고 지내려고 해봐. 응? 이게 내가 시어머니로서 하는 마지막 부탁이야. 나혜야, 제발 그러겠다고 해줘. 어머님, 나랑 약속해라. 승용이 생일인 내일 추모원 가지 않겠다고. 가지 않고 네 친구들 만나든 혼자서 쇼핑을 하든 네 인생 즐기는 하루를 보내겠다고. 왜 말이 없어? 너 정말 날 끝까지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려고 그러니? 그래도... 네,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래, 고맙구나. 이제 내게 연락할 필요도 없고 정말 네 인생 원하는 대로 살아. 알겠지? 너무 빠른 이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은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남편을 같이 떠올릴 수 있는 유족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남편을 추모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을 줄 알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각자의 길을 가더라도 말이죠. 그런데 아직 제 마음속에 시어머니 마음속에 남편을 떠나보내지 못했는데 잊고 제 인생을 살라고 하시니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위한 말씀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르는 게 현명한 일이었어요. 저를 위해서는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 정도는 남기면서 말이에요. 어머님께서는 제게 당장 내일 남편이 잠들어 있는 추모원에도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와 마지막 생일 축하는 꼭 직접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일이었던 다음 날 추모원으로 향하게 됐어요. 당연히 추모원까지 가는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 약속은 언제든 번복할 수 있었고 시어머니 몰래 남편을 찾아가도 되는 일이었지만 어쨌든 그날은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고 결심한 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천근만근 같은 발걸음을 겨우 떼며 추모원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는 남편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죠. 남편에게 가까워질수록 발걸음은 더욱더 무거워졌고 입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향하지 못하고 2층 홀 옆에 있는 정수기에서 바짝 마른 입을 축이고 있었죠. 그런데 2층 홀에서 저희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까지 보이는데 거기에 다른 누군가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누군가 싶었어요. 이른 아침에 그것도 여자가 남편의 유골함 앞에 있었으니까요. 친척 중 한 분일 수도 있었고 남편의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는지 그런 관계는 아닐 것 같더라고요. 저는 발걸음 소리를 내지 않으며 여자 가까이로 접근했죠. 그러다 여자가 제 남편 유골함 앞에서 오열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여자의 모습에 저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기척을 숨기며 여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당신 생일인 건 아는 거죠?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생일 즐기느라 우리 잊은 건 아니죠? 그러면 내 꿈에 나타나 주지 그랬어요. 당신이 내 꿈에 나타나 주길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당신이 내 꿈에 나타날 줄 알았어요. 기억해요? 돌아오는 우리 생일은 함께 보내자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당신 없이 우리만? 내 꿈에 나타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거 맞죠? 난 당신이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무사히 잘 자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보, 우리 아기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우리 아기 이 세상에 나오면 지금 내 뱃속에처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게 계속해서 옆에서 보호해줘요. 알겠죠? 나 여기 당신 옆에 서서 이런저런 이야기 더 하고 싶은데 이제 가봐야 해요. 사실 오늘 여기 온 것도 몰래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당신 아내로서 뱃속 아이와 같이 당당하게 당신 만나러 오는 날이 말이죠. 다음에 올 땐 우리 건강한 아이와 같이 와서 우리 아기의 얼굴 보여줄 테니 그때까지 잘 있어요. 그럼 나 가볼게요. 여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몰래 들으며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에게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여자 역시 저처럼 일찍이 남편을 잃었고 여자의 남편이 제 남편의 유골남 근처에 자리하고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리워하는 손길로 제 남편의 유골함이 담겨있는 칸의 유리창을 쓰다듬었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돼버렸죠. 정신이 나간 여자인가 싶었지만 행색을 보아하니 절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제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여자의 정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의 아내로서 당당하게 찾아오겠다는 그 말의 뜻 역시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꼭 저 여자의 정체를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추모원을 나가는 여자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러다 두 눈 뜨고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됐죠. 제 남편의 아내라고 주장한 여자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와 그 여자는 우연히 만난 사이처럼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다정한 모습이었죠. 두 사람이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 놀라웠던 건 저에겐 차갑기만 했던 시모가 그 여자를 굉장히 다정하게 대했다는 거였죠. 저와 만날 때마다 보냈던 눈빛과 달리 그 여자를 볼 때면 눈에서 애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자가 말한 내용들이 다시금 떠올랐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여자 뱃속의 아이라는 말과 제 남편을 여보라고 부른 그 말들이 말이죠. 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휴대폰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죠. 찾아오는데 힘든 건 없었니? 내가 기다리다가 널 괜히 부른 건가 싶었는데 출발한 애를 다시 돌려보내는 게 더 힘들겠다 싶어서 연락을 하려다 말았어. 힘들 게 뭐가 있겠어요. 올 때 택시 타고 왔는데요. 그나저나 안에 계시지 왜 밖에 계세요? 홀몸도 아닌 애를 내가 불렀는데 어떻게 안에서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겠니? 오늘 너도 뱃속의 아이도 컨디션은 괜찮은 거지? 혹시 조금이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 거 있으면 혼자 끙끙 참지 말고 바로 내게 알려라. 승용이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야. 너랑 네 뱃속의 아이가 먼저지. 네 뱃속의 아이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지? 우리 승용이의 유일한 핏줄인데 그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러니까 힘들면 참지 말고 말해. 네.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병원에서 저도 아기도 건강하다고 했고요. 오늘 컨디션도 좋아요. 다행이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니 어렴풋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골함 앞에 있던 여자가 제 남편과 불륜이었던 사이고 뱃속에 제 남편의 아이를 가진 것 같았죠. 그 사실을 시모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과 불륜인 여자를 시모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불륜인 저 여자를 며느리인 저보다 더 다정하게 대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건 제가 직접 시모의 입을 통해 들어야 알 수 있는 일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시모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과 남편의 상간녀란 존재에 화가 나서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몸이 먼저 튀어나갔죠. 어머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머나 깜짝이야. 네가 여기 어쩐 일로 왔니? 너 어제 나랑 약속했잖아. 어제부터 네 인생 살기로. 어제 제게 하신 말씀이 이 여자 때문이었어요. 저보고 어머님께 찾아오지도 말고 추모원에 가지 말라는 말이 저 여자의 존재를 숨기려고 한 거예요? 너 술 먹었니? 취해서 이러는 거야?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어? 너 뭘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긴 우리 교회 사람이야. 같이 교회 가는 길인데 왜 상관없는 이야기를 가져다 붙여? 그리고 어제 내가 너 생각해서 한 말을 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니? 뭐가 불만인 건데? 뭐 때문에 이러는 건데? 제가 바본 줄 아세요? 밑도 끝도 없이 어머님 앞에 가로막은 줄 아시냐고요? 다 들었어요. 방금 어머님이 이 여자와 하는 이야기 다 들었다고요. 오늘 이 여자랑 그이 기도하러 간다면서요? 이 여자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이 아이라는 말 제 귀로 똑똑히 들었다고요. 그리고 저 여기서 저 여자 처음 본 거 아니에요. 추모원에서부터 저 여자 쫓아왔다고요. 저 여자가 무슨 대단한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그의 유골함 앞에서 울고불고 오열하는 모습부터 보고 여기까지 쫓아온 거라고요. 저 여자 입에서 다 나오던데요. 그이 보고 여보라고. 뱃속의 아이가 그이 아이라고. 도대체 저 여자랑 뭘 하고 계신 거예요? 멀쩡히 며느리가 살아있는데 상간녀를 데리고 다니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은아, 너 오늘 승용이에게 다녀온 거야? 내가 아기 낳을 때까지는 조심하라고 했잖니. 이런 일 벌어질까봐 내가 조심하라고 했던 건데. 죄송해요. 근데 오늘 오빠 생일이다 보니까 오빠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내 말 안 들려요? 나 안 보여요? 지금 내가 묻잖아요. 나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요. 얘는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너 그러다 우리 지은이 애 떨어지면 네가 책임이라도 질 거야? 지은이 뱃속의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알아? 아니, 이제 너도 잘 알 거 아니야. 지금도 앞으로도 유일한 승용이 핏줄이라는 거. 근데 어디서 소리를 질러? 네가 원하는 대답 내가 다 들려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지은이 여기 있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안 되니 돌려보내고 마저 얘기하자. 제가 여자의 정체를 짐작하고 있어서 그런지 시모는 더 이상 절 속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 앞에서 그 여자가 상간녀라는 걸, 뱃속의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맞다는 걸 대놓고 얘기했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기막혀하는 동안 시모는 여자를 택시에 태워 보냈고요. 그리고 나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뻔뻔한 얼굴로 어떻게 된 일인지 말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이 상황을 전하던 너에게 충격이 없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내게 알리려고 하진 않았다. 내 말 못 믿겠지만 나도 최대한 너한테 충격을 덜 주고 싶었어. 그래서 어제 내가 한 말처럼 네가 하루라도 빨리 우리 승용이를 잊고 네 인생 살길 바랬고. 근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나도 안타깝구나. 그렇게 내가 가지 말라고 했거늘 왜 승용이한테 찾아가서 이 사달이 나게 만드니?
어쨌든 너도 곧 알게 될 사실이었고 나도 숨길 생각 없으니 내가 전부 다 말해주마. 방금 그 아이 네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 승용이 아이 가진 거 맞다. 그리고 네가 본 것처럼 내가 걔를 너보다 더 아끼고 예뻐하고. 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무리 저랑 어머님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해도 어떻게 상간녀를 더 예뻐한다는 말을 제 앞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 여자 상간녀라고요. 그 이와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불륜이고 제가 그 이와 결혼한 사람이라고요. 제가 아내라고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라고요. 며느리? 아이 손주도 못 보여주는 애가 무슨 며느리? 그리고 너 우리 승용이가 사고만 안 당했어도 이미 이혼한 사이였을 거야. 지금 우리 승용이 곁엔 지은이가 있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려고 했고 승용이도 동의했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이가 동의를 하다뇨?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말이... 방금 한 말 그대로다. 손주 못 낳는 며느리 필요 없어서 승용이와 널 이혼시키려고 했어. 근데 승용이 보고 무작정 널 이혼하라고 하면 이혼을 하겠니? 그래서 내가 지은이 쟤를 데리고 왔지. 네가 지은이를 모르는 걸 보면 승용이에게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은이 쟤가 승용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좋아했었어. 쫓아다니기도 많이 쫓아다녔고. 근데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승용이가 너랑 결혼을 해버린 거지. 그래서 내 생각으로 지은이 쟤를 승용이 옆에다 붙여놓고 뒤에 둘이 마음이 맞으면 너랑 헤어지지 않을까 싶었지. 그때부터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단다. 뭐 지은이야 승용이를 좋아했으니 내가 바라던 대로 했고 승용이도 나와 너 사이에 받는 스트레스와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잊고 싶었는지 시간이 지나니 지은이에게 마음을 열었지.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마음이 확실해 보였을 때 내가 바람을 좀 넣었다. 지은이를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승용이 보고 너랑 이혼하면 안 되겠냐고. 승용이는 고민을 좀 했지만 지은이가 자기를 오래전부터 편하지 않고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내가 좋아하기까지 하니 결국엔 내 말에 동의했지. 그래서 너랑 이혼할 준비하고 있었어. 뭐 준비라고 해봤자 위자료는 얼마나 떼어줘야 할지 어떻게 해야 네가 순순히 물러날지 알아보는 정도였지만 그러다 사고가 난 거야. 우리 승용이에게. 아들 잃고 나선 나도 별 생각 없었다. 그땐 일찍이 과부가 된 너한테 미안하기도 했고 네가 불쌍하기도 했지. 그래서 그때 너한테 건넸던 위로는 전부 진심이었어.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지은이가 날 찾아오더니 말하더구나. 승용이 아이를 가졌다고. 아이를 가졌는데 승용이가 사고로 저렇게 됐으니 자기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때서야 승용이가 죽고 나서 나갔던 내 정신이 돌아왔지. 우리 집안에 또 우리 승용이의 유일한 핏줄이자 분신을 어떻게든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은이를 설득했어. 뱃속에 있는 아이만 낳아준다면 두 사람 먹고 자고 쓰는 거, 우리 손주 키우는 거 걱정 없도록 내가 돕겠다고. 그러니 지은이도 혼자서 애 키울 걱정이 사라졌는지 그러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여자가 그이 애를 가졌다고 제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놈의 핏줄 때문에? 그럼 끝까지 저 모르게 조심하시지 그랬어요. 방금 들켰을 때도 끝까지 오리발 내밀지 그러셨어요. 근데 왜 굳이 제게 알리려고 한 건데요? 저보고 손자 못 낳아서 며느리 자격 없다는 걸 말하려고요? 탓하려고요? 그렇게 제가 싫으셨어요? 끝까지 절 밟아야 속이 시원하셨어요? 그런 거 아니다. 나도 구태여 내가 그런 일 벌인 거 너한테 말하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애 낳고 키우려면 돈이 좀 많이 드니?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우리 승용이 핏줄인데 네가 받아간 우리 승용이 재산에 자기 몫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은이 뱃속의 아이가 무사히 잘 나오면 너한테 우리 사정 설명해서 네가 상속받아간 우리 승용이 재산 돌려받으려고 했다. 근데 네가 이렇게 알게 되면서 그 상황이 좀 앞당겨진 거고.
네 입장에선 기분 나빠할 일이라는 거 이해한다. 그런데 너도 내 입장 돼서 생각해봐라. 아들이 그 젊은 나이에 사고로 죽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유일한 핏줄이 있었어.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든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엄마이자 할머니 마음 아니겠니? 나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니까 네가 이해해줘라. 그리고 재산 관련으로 네가 돌려주기 싫을 수도 있는데 그건 네가 싫다고 해서 안 줘도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승용이 핏줄이라고. 그럼 법적으로도 그 아이에게 상속될 재산에 몫이 있어. 그러니 괜히 법원 들락날락하면서 서로 힘 빼지 말고 네가 상속받은 우리 승용이 재산 그 아이 앞으로 넘겨. 네가 아무리 주기 싫다고 해도 소송으로 가면 우리가 승소하게 되어 있으니 우리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하는 말이니까 좋게 말할 때 합의 보자.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자기 손으로 아들과 상간녀를 연결시켜줬다며 밝히는 걸로도 부족해 저보고 그 상간녀가 낳은 아이에게 남편의 유산을 나눠줘야 한다며 말하고 있는 시모가 말이죠. 저라면 며느리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 것 같은데 시모는 미안한 모습 하나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를 말하듯 요구하고 있었어요. 대꾸할 가치도 없는 소리에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상간녀를 고소해서 헛소리를 뱉은 일에 대해 혼쭐을 내주고자 했죠. 그래서 찾아갔던 곳이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저에겐 그동안 저 모르게 시모가 상간녀와 남편을 이어준 일이 상간녀가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의 아이까지 가지게 된 일이 전부 녹음된 파일이 있었으니까요. 그 파일을 가지고 상간녀 소송과 함께 시모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저와 상담을 한 변호사님께서 남편이 죽었다고 하나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을 이어준 시모에게는 자백이 있다고 해도 두 사람을 만나게 했다고 해도 그 죄를 물을 법이 없다고 했어요. 불륜의 경우 성인인 남편과 상간녀가 선택해 저지른 일이니 시모가 두 사람을 한 공간 안에 집어넣었다고 해도 물을 죄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시모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됐던 건 여자의 뱃속 아이가 남편의 친자가 맞을 시에는 꼼짝없이 제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상간녀 소송을 하게 되면 상간녀 뱃속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걸 저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물론 상간녀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시모가 제게 말했던 것처럼 상간녀가 낳은 아이를 남편의 친자로 내세워 재산 분할 소송을 걸어오겠지만 말이죠.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게 분해서 화가 났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남편과 시모 또 상간녀에게 놀아난 걸로도 모자라 결국 미안해하는 모습 하나도 없는 시모와 상간녀에게 돈을 빼앗긴다는 게 화가 나 미칠 지경이었던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라고는 겨우 상간녀 소송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모와 상간녀는 이미 상간녀 소송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무런 충격을 줄 수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 건가 싶던 그때 변호사님께서 아주 미약한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변호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셔도 이 인간들 벌 받아야 하잖아요. 사람들 완전히 가지고 놀았잖아요. 그런데 물을 죄가 겨우 상간녀 소송밖에 없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많이 분하시죠? 근데 억울하게도 이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정황이 확실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죄가 확실해 보여도 증거나 물을 수 있는 죄가 없으면 피해자만 억울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 경우 기대해 볼 수 있는 미약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 가능성이 낮아 소송이 길어지고 의뢰인분께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큰 피해와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요.
미약한 가능성이요? 그게 뭔데요? 저 가능성이 어떻게 되든 변호사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저 이대로 당하면 억울해서 가만히 못 있겠어요. 그러니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변호사님께 그 미약한 가능성에 대해서 듣게 됐고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그때 저에겐 다른 선택사항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빼앗기고 호구 취급을 받거나 저렇게 빼앗겨 호구 취급을 받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는 시모와 상간녀가 소송까지 가지 말자며 돈을 내놓으라는 말을 무시하면서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모와 상간녀는 점점 더 저를 압박해왔어요. 너 내가 한 말 잘 못 알아들었니? 아니면 내가 허풍이라도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변호사라도 데리고 와서 네 앞에서 들려줘야 그제야 돈 내놓을 생각을 할 거야? 아니면 정말 소송까지 가고 싶은 거니? 일 복잡하게 만들래? 소송하세요. 저도 너무 억울한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 창피해서 재판장에 가서라도 하소연 좀 할게요. 그러니까 소송하세요. 전 절대 제 돈 쉽게 안 뺏길 거예요. 그것도 상간녀 자식 키우는데 쓰일 돈은 죽어도 못 주죠. 너 후회하게 될 거다. 재판까지 가면 우리가 지금 달라고 하는 돈만 받을 줄 알아? 거기 가서 판결 나오면 판사가 얼마만큼의 몫이 있다고 말해줘. 그럼 못해도 지금 우리가 달라는 돈에서 몇 천은 더 나올 거라고. 거기다 재판 비용은 어떻게 할 거니? 겨우 자존심 때문에 돈 몇 천을 허공에 날릴 거니? 돈 수천을 날리든 수억을 날리든 제가 결정할 일이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이렇게 찾아와서 사람 귀찮게나 하지 마세요. 소송하실 거면 당장 내일이라도 하시라니까요? 저기요,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시어머니였던 분에게 막 나오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쪽은 우리 승용 오빠 사랑 안 했어요? 물론 우리가 불륜이었고 그래서 날 미워하고 이 상황이 화가 난다는 건 알겠는데 내 뱃속 아이 그래도 승용 오빠 핏줄이잖아요. 승용 오빠 아이에게 필요한 돈인데 좋은 마음으로 돌려주면 안 돼요? 상간녀 주제 입은 살아가지곤. 야, 너 임신한 걸 다행으로 여겨. 너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어도 내가 진작에 네 머리털 다 뽑고 남았어. 내가 성격이 좋아서 가만히 있는 줄 아니? 내가 너랑 저 여자 건드렸다가 경찰서까지 가게 될까봐 안 건드리는 거야. 그리고 내 손에 똥 묻히기 싫어서 놔두는 거고. 그러니까 입 조심해라. 사람 열받게 만들지 말고. 네 자식에게 필요하다는 그 돈이 필요하면 그렇게 자신 있어는 소송해. 소송하라고. 뭐라고? 이게 정말. 아유, 지은아 진정해라.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진정해. 우리야말로 얘랑 더 말해서 뭐하니? 전 그렇게 소송하라고 난리인데 소송하고 말지. 예, 너 오늘 우리 이렇게 보내게 된 거 후회하게 될 거다. 나중에 그때 가서 합의를 하자니 돈을 깎아달라니 이런 말이 먹힐 거라는 생각은 추워도 하지 마. 알겠어? 하지만 그 뒤에도 두 사람은 제게 소송을 걸어오지 않고 계속해서 돈을 내놓으라며 합의를 보려고 했어요. 물론 상간녀가 아이를 낳아야 남편의 친자임을 확인하고 소송을 걸 수 있어서 그랬던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절 괴롭히기 위해서 사람을 힘들게 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 덕분에 제가 불면증을 겪었던 걸 보면 말이죠. 어쨌거나 저는 버티고 버티다 상간녀가 드디어 아이를 낳으면서 재산분할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이제 희박한 가능성에 기대를 해봐야 했죠. 그 가능성은 상간녀가 낳은 아이가 친자가 아닌 확률이었어요. 물론 상간녀의 아이가 제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 도박 같은 확률에 걸어봤던 거죠.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는 저뿐만 아니라 시모와 상간녀까지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결과였죠. 상간녀가 낳은 아들이 남편의 친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신만만해하던 상간녀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상간녀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같았어요. 잠깐만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제 아이가 누구 애라는 거예요? 저 아니에요. 저 제 남편 승용 오빠 외에 다른 남자 만난 적 없어요. 이거 잘못된 결과 같아요. 맞습니다. 이 결과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우리 지은이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얘랑 우리 승용이를 이어줬는데 이런 결과는 말이 안 되죠. 이거 검사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하면 제대로 나올 거라니까요. 저도 그 가능성이 너무 낮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놀라워 실감이 안 났는데 두 사람은 그 결과 자체를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있었어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며 다시 검사를 해보겠다고 했죠. 문제는 그 결과가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똑같을 결과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상간녀는 끝까지 그럴 일이 없다며 검사가 잘못된 거라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시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너 지금까지 날 속인 거니? 그럼 처음부터 돈 노리고 내게 접근했던 거야? 죽은 우리 승용이를 팔아서? 그것도 아들 잃은 나에게? 어머니, 아니에요. 저 정말 결백해요. 아무래도 오빠 유전자라고 한 샘플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 정말 오빠밖에 없다고요. 그럼 네 눈앞에 있는 이 결과들은 다 뭔데? 여기 어디에도 네 아이가 우리 승용이 아이라는 결과가 없잖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떤 각오로 널 승용이랑 이어준 건데 내가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받을 걸 감수하고도 널 내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데 너 어떡할 거야? 그동안 우리 승용이 아이 가졌다고 거짓말해서 내가 너에게 낭비한 시간과 돈, 마음까지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너 가만 안 둬. 절대 가만히 안 된다고! 어머니! 잠시만요. 시모는 자기가 제게 한 짓은 생각 못하는지 상간녀에게 속아 넘어간 걸 분해하면서 상간녀를 가만 안 두겠다며 소동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 코미디 같은 상황을 뒤로 한 채 자리를 떴고요. 저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당황해 경황이 없어 자리를 떠난 것도 있었지만 두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이 제 상상처럼 그렇게 속 시원하진 않더라고요. 결국에 두 사람 모두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하는 모습이 역겨웠거든요. 거기다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 더 이상 볼 일도 없었고요. 완벽한 제 승리였습니다. 비록 남편이 죽고 나서야 상간녀의 존재와 그 모든 일의 원흉이 시모라는 걸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지게 됐지만 결국엔 상간녀와 시모에게 크게 한 방 먹일 수 있었어요. 상간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으로 죄를 물었고 또 시모에게는 믿었던 상간녀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느끼게 해줬고요.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푼 셈이 됐죠. 최근에도 시모가 충격을 받아 시름시름 앓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물론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온 적도 있었고요. 어쩐 일로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이제 저희 아무런 관계도 아니지 않나요? 전 그때 그 일로 어머님께 5만 정 다 떨어졌는데 왜요? 그 여자가 낳은 아이, 그 사람 친자식이라는 새로운 증거라도 나왔어요? 나혜야, 그러지 마라. 내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하루 종일 앓어. 내가 우리 승용이의 마지막이자 유일한 핏줄이라고 생각했던 아이를 잃었잖니. 그 못된 여자아이한테 속아 넘어갔잖아. 그러니 내 마음이 어떻겠니? 그리고 우리가 한땐 고부관계였는데 네가 그렇게 날 조롱하듯이 말하면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고부관계요? 가슴이 찢어진다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은 아직도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반성이 없으신가 봐요? 어머님이 제게 한 행동이 제게 어떻게 느껴졌는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때 전 멀쩡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뻔뻔하기로써니 어떻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나오세요? 어머님, 저한테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안 하신 거 알죠? 저한테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화를 받았으면 사과부터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요? 진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나혜야, 내가 지금 아파서 너한테 사과할 정신이 없어. 거기다 우리 승용이까지 없어서 아픈 날 옆에서 보살펴줄 사람도 없잖니. 내가 네 말처럼 염치불구하고 너한테 연락하게 된 건 정말 너밖에 날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서야. 내가 건강 차리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마. 그러니 나 좀 보살펴주면 안 되겠니? 나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사과 먼저 하셔야죠. 사과하는데 무슨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앓는 소리를 하세요? 사실 사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호구처럼 어머님 보살펴 줄 것 같으니까 사람 떠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우습게 봐도 정도가 있지. 어디서 끝까지 가지고 놀라고 그래? 당신 그렇게 아프면 당신이 그렇게 예뻐하던 그 여자 불러. 왜? 나 말고 당신 며느리라던 그 여자 말이야. 그 여자가 당신 손주 가져줬다며. 그 여자 불러서 봐달라고 하면 되겠네. 왜? 그 여잔 싫어? 당신 속여서? 근데 난 바보처럼 속아주니까 또 속을 거라고 생각해서 부르는 거야? 나 당신이 어떻게 되든 간에 신경 안 써. 당신이 죽으면 죽는 거지 그게 왜 나랑 상관이 있어? 당신이 나한테 뭔데? 뭐 예전 시어머니? 웃기고 있네. 당신 같은 사람은 시어머니라고 불릴 자격이 없어. 시어머니도 나름 어머니인데 당신이 무슨 어머니야? 사기꾼이지? 그러니까 나한테 죽겠다고 연락하지 마. 곧 죽는다고 해도 나 당신 안 들여볼 거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거나 기웃거리지 마. 전화했다간 심장이 벌렁거리는 게 아니라 아주 터질 때까지 욕할 거니까. 알겠어? 상간녀에게 받은 배신감도 배신감인데 아들의 유일한 핏줄이 사라졌다는 충격 때문에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몸도 이유 없이 아픈가 봅니다. 불쌍하다가 싶다가도 제가 당한 걸 생각하면 또 지금 시모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시간들 모두 자기가 초래한 거라고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다 싶어 고소하기만 해요. 아마 앞으로도 시모에게 그때 일이 미안했다고 사과받진 못하겠지만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시모의 소식으로 대신하려고요. 그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시모와 상간녀 앞날이 힘들어지길 바라며 전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칠게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